한국이 과연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가, 계속 역동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대신에 저는 한국이 좀 더 성숙한 사회, 그러니까 성장은 좀 더딜 수 있지만은 좀 더 성숙한 사회, 좀 더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안녕하십니까. 와사대대학 박상준입니다. 제가 1편에서는 일본의 고용 환경에 대해서, 또 2편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업 재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포커스를 한국으로 옮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본에 1999년에 처음 그 교수로 부임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 대학으로 옮긴 것은 2005년인데, 그래서 도쿄로 또 옮겼고요. 지나다 보니까 너무 한국이 내 생각보다 일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처음에 그 일본에 갔을 때 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출산율, 또 일본의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는 거, 또 그때 일본에서 초식남이라는 것이 또 유행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막 소개되고 했었죠. 원래는 남성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막 연애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결혼도 연애도 관심이 없는 그런 초식남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일본의 그 젊은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혼자 살기 너무 편한 나라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작은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오피스텔 비슷한. 또 뭐 편의점에 가면은 얼마든지 싸게 한 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결혼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 지금의 그냥 삶에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재미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한국의 남자애들 같으면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늘 막 연애하려고 불을 켜고 그럴 텐데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는 한국의 20대도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일본인들이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굉장히 해외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지금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유행하죠. 제가 일본에 갔는데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 남자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잘생긴 남자 배우가 요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요리하고 막 진행하고 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했어요. 와, 신기하다. 한국에서는 전문 요리사 그 중년의 여성분들이 보통 요리 프로그램 하는데, 젊은 남자 배우가 요리 프로그램을 했는데 또 한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고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국이 굉장히 일본하고 비슷해지네. 이것이 인구 변화 때문인가? 아니면은 경제의 변화 때문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현재를 알고, 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일본이 어떤 것에서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한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는 자살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반면에 과거 일본보다 자살률이 낮았던 한국은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일본은 왜 사회가 좀 평온해졌는데 한국은 그렇게 젊은이들도 우수하고 이제 일본보다 더 잘 사는 사회가 됐는데 왜 사회가 좀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들을 지금 한국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편에서 강조했던 고용이에요. 일본을 보니까 기업의 파산이 많을 때,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 자살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도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이 고용과 노후에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선 일본은 2005년에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연금을 깎았어요. 대신에 연금 부담률은 높였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9%에서 12%, 3% 뭐 몇 퍼센트 올리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05년에 일본은 이미 13%였습니다. 그때 부담률이. 지금 한국보다도 높았어요. 2013년에. 그것을 2017년까지 13%에서 18%까지 연금 부담률을 높인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지금은 연금 보험료율이 18%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금의 고갈 시기를 그 당시 계산으로
100년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좀 안정된 면이 또 하나 있고, 하지만은 연금 액수가 줄었으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했는데 이제는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고 65세에 정년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내가 원한다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 70까지는 나의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65세,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연금을 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일본 정부가 65세 정년인데 정년을 끝내더라도 70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업들도 불안하죠. 하지만은 타협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도. 어떤 타협이냐면은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용을 유지할 때는 이제 계약직으로 1년씩 하면서 맞는 곳에 이 사람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기업은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노동 비용에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 인력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혹은 내가 65세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 지금 포지션에서 계속 한다 하더라도 계약직이 되면서 연봉은 막 확 깎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일본 사회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후가 조금 안정이 되게 됐어요. 고용이 또 안정된 것은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강도가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특히 청년 일손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학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면은 임금이 팍팍팍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많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고 임금이 안 오르는 그 기간 동안에 청년들은 대신에 정규직으로 굉장히 많이 채용이 된 거예요. 대신에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그 여성분들, 그리고 또 은퇴 이후에 정년 이후에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은 비정규직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정규직을,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비정규직을 하는 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좀 더 안정이 됐고, 하지만 청년 중에서도 이제는 나는 정규직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좀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일하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고 싶다 하는 자발적인 비정규직도 늘었는데, 일본에서는 또 동일 노동이면은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어떤 부문에서 사람이 모자라서 비정규직을 뽑아서 인원을 보충하게 되는 경우에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은 비정규직이지만은 정규직과 임금에서 차별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본 사회에서 또 추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한번 그 취업 빙하기를 겪고, 와, 일본 정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본, 정말 암울한 일본, 자살률이 높은 일본을 경험하면서 일본 사회가 정치계와 기업과 노동조합과 일반 직장인이 어느 정도 저절로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낸 다음에 합의죠. 한국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한국도 여러 가지여서. 그래서 피크 코리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은 정상에 서 있고 이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과거의 한국처럼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이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미 선진국이 된 이 한국에서 어떻게 평온한 선진국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고 고용 환경을 좋게 만들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아닌 젊은이들에게는 최대한 정규직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또 지금 정년 연장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년 연장도 필요하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 직장을 나가야 된다면은 노후가 너무 불안하죠. 하지만은 청년들과 쉐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이거를 좀 슬기롭게, 연봉은 그만큼 깎을 수밖에 없고 재배치라든가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업 쪽에 유연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지만 기업이 당신 같으면은 저쪽에서 일해주세요, 저쪽에서 일해주세요, 이런 업무를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는 좀 달라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기보다는 직장인 입장에서도 좀 더, 노동자 입장에서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기업
기업도 과거 일본 기업처럼 정상에 서 있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 기업을 생각한다면은 뭐 반도체든 모바일이든 자동차든 뭐 조선이든 철강이든 굉장히 레드오션이 된 산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이제 한국 기업의 블루 오션을 찾아야 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속에서 어떻게 그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좀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 이상의 선진국이 됐어, 뭐 한국 기업 정말 이제 잘 나가, 한국 문화 콘텐츠 최고야 하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하지만은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그럴까 하는 거를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성공을 일궈냈던 그 세대가 일본의 변화를 막으면서 일본이 쇠퇴했고, 그 뒤에 그 세대가 물러나면서 일본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다시 그 CEO가 되고 하면서 살아났듯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과연 과거 한국을 성공시켰던 그 것들이 미래에도 한국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과거의 그 영광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던 그 지도자들의 세대가 몰락하고, 지금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의사소통을 중요시하고 있고, 외부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외부와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 외국 기업과도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반도체에 있어서도 마이크론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그런 회사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기에서는 서로 소송을 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심하지만, 게임기가 이용하는 클라우드에서는 서로 협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과연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가, 계속 역동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대신에 저는 한국이 좀 더 성숙한 사회, 그러니까 성장은 좀 더딜 수 있지만은 좀 더 성숙한 사회, 좀 더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잠재 GDP라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패시티를 가지고 한국이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도 과거에 잠재 GDP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 일본의 커패시티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성장이 지속이 됐는데, 한국도 지금 커패시티가 늘지 않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력인데, 한국에서 젊은이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줄고 있고요. 근데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미래의 젊은이는 더 없을 것이고요. 또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은 그 인력이 로스쿨이나 또 의대에 가는데, 의대에 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바이오 산업을 이끈다거나 하는 쪽보다는 개원이가 되죠. 이쪽으로 우수한 인재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뭐 삼성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서 기술 개발을 하던 그 시대와, 지금은 굉장히 우수한 젊은이 수도 줄었지만 그 줄어든 수에서 개원이가 된다든가 로스쿨에 간다든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과거 자랑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인재를 이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한다면은, 한국은 그런 이민을 받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한국의 기업이 미국과 경쟁해서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한다면은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커패시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일자리를 나누고 전 일본인이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나라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사실 일본에서는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은 취준생으로 오래 있어서도 안 되고 히키코모리도 안 되고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은 지금의 일본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한국에서도 그렇다면은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면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은 그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저는 그 긴장감보다 불안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피크 코리아 말씀도 드리고 과거 일본을 따라간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은 불안감을 또 조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불안감보다는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기업을 개혁한 CEO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긴장감이거든요. 과거의 일본은 긴장감을 잃어버렸다.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추격을 당하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이 제가 실적이 좋다, 많이 개선됐다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일본에서는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흑자 구조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불안감과 긴장감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수능 시험을 앞둔 그 학생이 불안감에 시달리면은 굉장히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고, 하지만 긴장감을 가진 학생은 내일을 대비해서 오늘 컨디션을 잘 유지하려고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죠. 네, 그런 긴장감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데 지금 한국 사회는 불안감은 있는데 이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싸움만 많이 하죠. 정치가들도. 근데 그 싸움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국민연금이 됐든지 아니면 고용 문제가 됐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가 됐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가 됐든지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잖아요. 그 숙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청년이 고용이 안 되면은 실업 아니면 청년 보조금 이런저런 보조를 하겠어.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 부채마저 높아진다면은 나중에 이런 식의 보조금 정책을 계속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나요? 저는 주거가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움츠러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주거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고용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또 노후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이거에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주거는 안정돼 있는 편이니까 출산율 관한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에 관한 대책 백서 같은 걸 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게 고용이에요. 고용. 특히 또 여성의 고용, 여성의 경력 단절, 남성과 여성이 다 고용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는 그런 사회를 일본이 유지를 해야 일본의 출산율이 반등을 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한국은 고용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여전히 청년 실업이라든가 청년의 고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런지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저는 변죽만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도 우리가 고이즈미 개혁이라든가 아베노믹스라든가 굉장히 큰 논쟁들 우리가 들었죠. 가장 큰 논쟁이 일본에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 항상 경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야 되는가? 아니면 노동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그냥 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쟁들. 정치가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싸우고 내 거가 더 좋아요 하고 하다 보니까 타협도 만들어지고 그런 융합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시간들을 겪지 않고 지금의 일본처럼 좀 더 성숙한 사회, 평온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그 논의가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